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계절 내내 안개가 옥처럼 부드럽게 감싸고 도는 미린의 마을이 있었어요. 계룡산 깊은 자락에 숨어있듯 자리한 그곳은 맑은 날이면 시냇물 소리가 온 마을을 적시고 흐린 날이면 구름이 지붕에 걸터앉아 쉬어가는 그런 고요한 곳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산의 기운을 닮아 순하고 말이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오래된 땅의 이야기들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크고 오래된 집은 단연 김진사댁이었습니다. 99칸은 좋게 되어 보이는 그 집은 잘 구운 검은 기와가 세월의 무게를 이고 묵직하게 빛났고 굳게 닫힌 솥을 대문은 마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경외심을 주었지요. 그 집은 부유함으로도 유명했지만 그보다 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집안을 감도는 서늘하고 무거운 기운, 그리고 오래된 비극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날, 그 김진사 댁으로 새 식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곱게 꾸민 가마가 마을 어귀를 지나자 밭에서 일하던 안악들도 길가에서 흙장난하던 아이들도 일순간 조용해져 그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마는 묵직한 김진사댁 대문 안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고 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만이 마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가마 안에는 오늘부로 이 집의 새며느리가 된 이세화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세화는 성품이 온화하고 자태가 고운 처녀였습니다. 비록 가세가 기울어 넉넉지 못한 친정이었으나 그를 알고 예법의 발가 주변의 칭찬이 자자했지요. 그녀는 하얗게 질린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가마가 멈추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큰 집에 들어와 병약하다는 신랑의 아내가 되어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의 여린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고요함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세화가 처음 마주한 신랑은 소문대로 창백하고 몹시 마른 사내였습니다. 그는 예를 갖추어 세화를 맞았으나 그 눈빛에는 기쁨이나 설렘 대신 깊은 그늘이 어려 있었습니다. 세화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시어른들께 드릴 큰절을 준비했습니다. 집안은 넓었지만 잔치라기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고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덤덤했습니다. 혼례는 조용하고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몸이 편찮으시다는 시어머니는 대청마루에 겨우 앉아 절을 받으셨고 시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술잔만 비우셨지요. 시끌벅적해야 할 혼례날, 집안에는 마치 무거운 돌이 가라앉은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세화는 이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그저 새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붉게 물들인 볼에 힘을 주고 꼿꼿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세화는 이 집안의 살림을 총괄하는 오집사라는 노파의 안내를 받아 거처할 방으로 향했습니다. 오집사는 주름이 깊게 팬 얼굴에 무표정한 눈을 한 집의 역사 그 자체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3대째 일해왔으며 그녀의 말 한마디는 집안의 법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앞서 걸었고 세화는 비단 치맛자락을 조심스럽게 여미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오집사는 세화를 데리고 넓은 안채를 지나고 장독대가 늘어선 뒤뜰을 가로질렀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오래된 목조가옥은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세화는 이 집의 모든 것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에 자꾸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기 중에는 잘 마른 콩깍지 냄새와 흙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 큰 탓인지, 인적이 드문 탓인지, 발걸음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들은 본체에서 조금 떨어진 동쪽 구석에 자리한 작은 별채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한눈에 보아도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했습니다. 창호지는 누렇게 바래고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으며 돛돌 위에는 마른 나무잎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한기가 그 집 주변을 감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화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사님, 저곳은 어떤 곳이기에 이리 비어 있사옵니까? 세화가 순진한 호기심으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앞서가던 오집사가 마치 발이 땅에 붓기라도 한 듯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세화를 바라보았는데 그 무표정하던 눈의 순간
스산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보다 훨씬 낮고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동쪽 별채입니다. 세아 씨께서는 절대로 저곳에 가까이 가셔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단호하고 매서운 말투에 세화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오의 집사는 세화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곳은 슬픔이 많은 곳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안의 규율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절대 그쪽으로는 걸음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는 단순한 경고 이상에 마치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세화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오 집사의 경고는 그녀의 마음에 무거운 쇠사슬처럼 감겼습니다. 그녀는 애써 그 별채에서 눈을 돌렸지만 굳게 닫힌 문틈으로 스며 나오는 듯한 깊은 어둠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문에는 크고 오래된 자물쇠가 걸려 있었는데 녹이 슬어 붉은 빛을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하게 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세화는 신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은 새 주인을 맞기 위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새 이불과 병풍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왠지 모르게 차가웠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신랑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홀레복을 벗지도 않은 채 지쳐 보였고 세화에게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그는 세화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에는 열정이 아닌 연민과도 비슷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곤할 터인데 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쉬도록 하시오. 이 집은 그림자가 많은 곳이오. 애써 모든 것을 알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지내는 것이 편할 것이오. 그의 말은 위로라기보다는 또 다른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세화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병풍 뒤에 마련된 작은 요에 따로 몸을 누였습니다. 세화는 붉은 화롯을 입은 채 촛불만 바라보았습니다. 첫날 밤은 그렇게 적막하게 흘러갔습니다. 세화는 낯선 방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밖은 달이 밝았고 집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든 듯 했습니다. 세화는 자신이 남편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집 자체가 이 집을 감싸고 있는 무거운 침묵이 두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 닭이 세 번째 우는 소리, 즉 삼경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깊은 잠에 빠진 그 시각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람 소리치고는 너무나 일정하고 구슬펐습니다. 세화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오는 그 소리는 분명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노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한이 서려 있었고 울음이라고 하기에는 기묘한 가락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끄집어내는 듯한 애절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세화의 귓가에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소름이 돋을 만큼 처연하고 슬픈 소리였습니다. 태화는 저도 모르게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누워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는 척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감은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화는 이불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서방님, 세화가 마른 입술을 겨우 떼어 속삭였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화들짝 놀란 듯 움찔했습니다. 그는 돌아눕지도 않은 채 벽 쪽으로 몸을 돌리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말이오? 그냥 바람 소리요. 이 산골은 바람 소리가 유별나니 어서 잠이나 주무시오. 하지만 세화는 그것이 바람 소리가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바람이 담을 수 없는 깊고 사무친 원망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낮에 보았던 그 동쪽 별채, 오 집사가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무언가를 간절하게 호소하는 듯 했습니다. 그 기묘한 노래는 1시즌 2시간 가까이 이어지다가 동이 트기 직전 마치 누군가 칼로 베어내기라도 한 듯 갑작스럽게 뚝 끊겼습니다.
그 후 찾아온 정적은 그 전의 침묵보다 몇 배는 더 무겁고 두렵게 세화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호지문이 새벽의 푸른빛으로 물들어갈 무렵 세화는 자신이 이 집에 시집 온 것이 단순한 혼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무거운 비밀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아직 끝나지 않고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방바닥의 한기를 느끼며 조용히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집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인들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바삐 움직였고 마당을 쓰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어젯밤의 그 기묘한 소리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안 사람들 모두가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은 척,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척하는 거대한 침묵의 약속이라도 한 듯했습니다. 세화는 아침 문안을 드리러 가면서도 어젯밤의 소리를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헬쑥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고 시아버지와 남편은 식사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세화는 오 집사의 경고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절대 가까이 가셔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그녀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방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은 죽어서도 떠나지 못하는 한 여인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화가 김진사 댁의 무거운 공기에 겨우 익숙해져 가려던 며칠 뒤 집안이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가 유난히 시끄럽게 울던 아침, 요란한 행차와 함께 한 여인이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세화의 남편에게는 먼 친척벌 되는 아주머니, 사람들은 그녀를 김씨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과부가 된 후 이 집 저 집을 떠돌며 신세를 지곤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김진사 댁에 눌러앉을 작정으로 온 듯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눈매가 가늘고 입술이 얇았으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제 집인 양 큰 소리를 내며 하인들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병약한 안주인을 대신해 자신이 이 집의 실권을 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세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리고 약해 빠져서야 이 큰 집 살림을 어찌 감당하려는지 몰라 하고는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온 첫날 밤에도 어김없이 삼경이 되자 동쪽 별채에서는 그 구슬픈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씨 부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대청마루로 뛰쳐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요? 이게 무슨 곡소리란 말이요? 집안 망할 징조요. 그녀는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고 곤히 자던 하인들까지 모두 깨웠습니다. 세화와 남편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잔뜩 인상을 쓴 채 김씨 부인을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아주버님,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 소리. 저것은 필시 첫 번째로 들어왔다가 급사했다는 그 처녀 귀신의 한이 서린 소리입니다. 저런 불길한 것을 집에 두고 어찌 집안의 안녕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마치 연극이라도 하듯 과장되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씨 부인은 노골적으로 동쪽 별채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저녁으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찾아가 저 별채를 당장 뜯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곳에 맺힌 원한이 우리 도련님의 병약한 기운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새 며느리를 들였음에도 저 소리가 그치지 않는 것은 더 큰 재앙이 닥칠 징조입니다. 당장 용안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저곳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걱정이라기엔 너무나 강한 집요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동쪽 별채가 있던 자리를 탐내는 듯 했습니다. 저 자리는 양지 바르고 기운이 좋은 곳입니다. 저 흉물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새 곡식을 쌓아둘 광을 지으면 집안의 재물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곳을 차지하고 싶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김씨 부인의 등살의 집안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시아버지조차 그녀의 성화에 못 디기는 듯 정녕 그 소리가 집안에 해가 된다면 방도를 생각해 보아야지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창백한 얼굴로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세화는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그 노래소리가 슬프긴 했지만 결코 악의적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애원처럼 들렸습니다. 김씨 부인의 말은 곧 담장을 넘어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김진사 댁에서 옛날 죽은 며느리 혼을 파낸다더라. 새로운 친척이 무당을 불러 구슬한다는데 그 귀신이 노하면 마을에도 해가 낀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이 장터 안악들의 입을 통해 빠르게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김진사 댁 근처를 지날 때마다 침을 뱉으며 서둘러 걸음을 옮겼고 아이들에게는 그 집 담벼락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밤에 들리는 소리가 무섭다며 그만두겠다고 청하기도 했고 또 몇몇은 김씨 부인의 편에 붙어 저 방 때문에 집안이 이 모양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오직 오집사만이 예전과 다름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씨 부인이 소리를 지르든 말든 그저 굳은 표정으로 마루를 닦고 음식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세화는 그녀의 눈빛에 깊은 근심이 서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세화는 이 혼란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새며느리였고 집안의 그 누구도 심지어 남편조차도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씨 부인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밤마다 들려오는 애절한 노래소리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동쪽 별채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 알아야만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세화는 답답한 마음에 뒤뜰 장독대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가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지만 세화의 마음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내일 당장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박수무당을 부르겠다며 시아버지의 허락까지 받아낸 참이었습니다. 그 방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넋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습니다. 세화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오 집사였습니다. 그녀는 양손에 잘 마른 시래기를 한 알음 안고 있었습니다. 오 집사는 세화에게 가까이 오라는 듯 눈짓을 했습니다. 세화가 장독대 사이로 다가가자 오 집사는 주변을 한번 휘둘러 보고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세아씨, 혹시 그 소리가 두려우십니까? 오 집사의 기습적인 질문에 세화는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렵다기보다는 너무나 슬프게 들립니다. 집사님, 마치 무언가를 억울하게 빼앗긴 사람의 울음처럼요. 세화의 대답을 들은 오 집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세아 씨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면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오 집사는 세화의 소매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힘은 단단했습니다. 내일 그 박수무당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저 동쪽 별채는 단순한 방이 아닙니다. 그곳은 약속의 장소입니다. 약속이라니요? 무슨... 세화가 되물으려 하자 오 집사가 세화의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그 방에서 돌아가신 화진아 씨, 첫 번째 며느님이셨지요. 그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 집사의 목소리는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세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시집 온 지 하루 만에 집을 그리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김진사 댁에서도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 그분은 이 집안에 아주 중요한 것을 지키려 하셨습니다. 오 집사는 말을 끊고는 저 멀리 김씨 부인의 방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두려워할 것이 못됩니다. 그 노래는 저주가 아니라 진실을 알려달라는 신호입니다. 세아씨, 세아씨께서는 마음이 맑고 귀가 밝으시니 그 소리의 진짜 뜻을 알아채실지도 모릅니다. 오 집사는 시래기를 든 팔에 힘을 주며 일어섰습니다. 김씨 부인이 저 방을 노리는 것은 단순히 광을 짓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여자는 저 방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을 영원히 덮어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방이 열리면 자신이 감추려 했던 것이 드러날까 두려운 게지요. 오 집사의 말은
세화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였던 화진. 그녀는 자살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지키려다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김씨 부인은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밤마다 들리는 그 노래는 화진이 남긴 마지막 말이자 진실을 향한 열쇠일지도 몰랐습니다. 집사님, 그렇다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세화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오 집사는 세화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오늘 밤 다시 그 소리가 들리거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소리가 어디서 가장 크게 들리는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그리고 만약 세아 씨께서 용기가 있으시다면 오 집사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세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작고 오래된 열쇠였습니다. 녹이 슬었지만 그 모양이 낮에 보았던 동쪽 별채의 그 낡은 자물쇠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세화가 놀라워 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방을 지키겠다고 화진아 씨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 늙은 몸으로는 김씨 부인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제 이 집의 새 주인이신 세아 씨께서 그 약속을 이어주셔야겠습니다. 오 집사는 그 말을 마치고는 누가 볼세라 황급히 제가던 길을 갔습니다. 세화는 차가운 쇠 열쇠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열쇠는 그녀의 체온에 금세 미지근해졌지만 세화의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내일 박수무당이 오기 전 오늘 밤 그녀는 그 굳게 닫힌 동쪽 별채의 문을 열고 그 안에 갇힌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씨 부인은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녁상에 고기가 적다며 투덜거리면서도 내일이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라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남편은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시부모님은 무거운 침묵 속에 식사를 마쳤습니다. 세화는 밥알을 씹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꿋꿋이 저녁상을 물렸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또다시 삼경이 되었습니다. 세화는 잠든 남편을 확인하고 오집사가 준 열쇠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방문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동쪽 별채가 있는 곳은 집의 그림자에 가려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어김없이 그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소리는 더욱 애절하고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세화를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세화는 마른 침을 삼키고 그 소리가 이끄는 대로 굳게 닫힌 동쪽 별채의 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뎠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혀주는 가운데 세화는 동쪽 별채 앞에 섰습니다. 낡은 문은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낸 듯 무겁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던 그 애절한 노랫소리가 바로 이 문틈을 비집고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화진이라는 여인의 마지막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세화는 품속에서 차가운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열쇠를 낡은 자물쇠에 꽂아 넣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녹이 슬어 뻑뻑했지만 세화가 힘을 주어 돌리자 철컥하는 밤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그 애절한 노래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마치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세화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삐걱거리는 문을 천천히 밀어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퀴퀴한 먼지 냄새가 아닌 아주 희미하고 맑은 난초향이 풍겨나왔습니다. 세화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밖에서 보았던 것과는 달리 방 안은 결코 흉가가 아니었습니다. 창호지는 찢어져 있었지만 방바닥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작은 경대와 장롱, 그리고 곱게 개어진 이불이 마치 어제까지 사람이 썼던 것처럼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오 집사가 수십 년간 아무도 모르게 이 방을 쓸고 닦으며 화진아 씨와의 약속을 지켜왔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달빛이 창호지를 뚫고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세화는 작은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흔들리며 방 안의 모습을 드러내자 세화는 비로소 이곳이 신방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아직 풀지도 않은 혼수함이 있었고
벽에는 원앙 한 쌍이 수놓인 족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날 밤 비극이 일어나던 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애절한 노래가 울려 퍼지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는 원한이나 살기 대신 깊은 슬픔과 그리움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세화는 마치 잠든 사람을 깨우지 않으려는 듯 조용한 걸음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경대 위에는 작은 빛과 백분,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세화의 눈에 곱게 개어진 이불, 즉 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물건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는 듯 했는데 유독 그 요의 한쪽 구석이 살짝 접혀 있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무언가를 급하게 숨기려다 만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화는 홀린 듯이 그 요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요를 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러자 요 밑 차가운 방바닥이 아니라 무언가 딱딱한 것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세화는 가슴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요를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그곳에는 바닥에 나무 판자 하나가 미세하게 들떠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작은 손잡이가 보였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진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세화는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힘을 주어 그 작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작은 오동나무 함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함은 매우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이 집안 전체를 뒤흔들 만큼 무거운 비밀일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세화는 떨리는 손으로 함을 꺼내어 경대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등잔불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함에는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세화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운 비단 조각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있었습니다. 비단을 펼치자 달빛과 등잔불에 반사되어 푸른 빛을 발하는 물건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옥으로 만든 비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비녀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게 두 동강이나 있었고 그 부러진 단면에는 오래되어 검붉게 변해버린 피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비녀와 함께 함 속에는 곱게 접힌 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찰 역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글씨는 다급하게 휘갈겨져 있었고 서찰의 아랫부분은 마치 미처 다 쓰지 못한 것처럼 먹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진 먹물 위에도 비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검붉은 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세화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용기를 내어 그 서찰을 펼쳤습니다. 서방님께 올립니다. 서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화진이 자신의 남편, 즉 세화의 시아버지. 그 당시에는 젊은 도련님이었겠지요. 에게 쓰려던 편지였습니다. 이 서찰을 보실 때쯤이면 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부디 놀라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 집안에, 아니 서방님의 목숨에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습니다. 세화는 숨을 죽이고 다음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화진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김씨 부인이 낯선 사내와 은밀히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 낯선 사내는 김씨 부인과 내연의 관계였으며 두 사람은 김진사댁의 재산을 가로챌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약한 집안의 안주인 세화의 시어머니과 대를 이을 아들 세화의 남편을 독살하고 집안을 차지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여인 김씨 부인이 사내에게 독이 든 약병을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미와 그 병약한 아들놈은 이틀 뒤 제삿날에 보내버리자고 말하는 것을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덮어둘 수는 없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아버님 당시에 김진사께 모든 것을 아뢰고 서방님과 어머님을 지킬 것입니다. 부디 제가, 서찰은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부디 제가라는 글자 뒤로 길게 먹물이 번져 있었고 그 위로 피가 튀어 있었습니다. 세화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진은 이 서찰을 쓰던 도중 자신의 악행이 발각된 것을 안김씨 부인에게 습격당한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을 테고 그 과정에서 화진이 꽂고 있던 옥비녀가 부러지며 그것이 흉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김씨 부인은 화진을 살해한 후 이 모든 증거를 이 비밀 공간에 숨기고 화진이 마치 집을 그리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꾸몄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화진의 원호는 자신이 미처 다 전하지 못한 진실, 그 서찰과 부러진 비녀를 누군가 찾아주기를 바라며 매일 밤 그토록 구슬프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 노래는 저주가 아니라 이곳에 증거가 있어요 라고 외치는 처절한 구조신호였습니다. 세화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찰과 부러진 비녀를 다시 비단에 쌌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진실의 무게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화진의 억울함과 고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요했던 방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이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세화는 황급히 등잔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고 오직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그녀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발소리는 정확히 동쪽 별채의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세화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삐그덕, 아주 천천히 세화가 닫고 들어왔던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한 여인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세화가 있는 곳을 정확히 바라보며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호기심 많은 세아 씨께서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셨구려.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낮에 들었던 그 경박함이나 탐욕 대신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둘 수 있는 자의 섬뜩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화가 방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세화가 오집사에게 열쇠를 받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거나 밤중에 세화가 방을 나서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세화는 두려웠지만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증거가 된 오동나무함을 꽉 쥔 채 어둠 속에서 김씨 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어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그간 편히 발을 뻗고 주무실 수 있었습니까?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도 모자라 이 집안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시다니요. 김씨 부인은 세화의 외침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편히 잤다고? 저 시끄러운 노랫소리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설쳤지. 이제나 저제나 저 방이 헐릴 날만 기다렸는데 하필이면 너 같은 애송이가 끼어들 줄이야. 그녀는 한 걸음 더 세화에게 다가왔습니다. 달빛에 그녀의 비틀린 미소가 드러났습니다. 그래, 그 함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나도 잘 알지. 그 망할 계집이 죽기 직전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이지. 김씨 부인의 눈이 오동나무 함에 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제 와서 그걸 누가 믿어줄까?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귀신 들린 방에 몰래 들어간 너를 미쳤다고 할 것이다. 아닙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세화가 소리쳤습니다. 이 부러진 비녀와 피 묻은 서찰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증명? 김씨 부인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증명해 보아라. 하지만 그 전에 너도 그 화진이라는 계집처럼 만들어 주어야겠구나. 그녀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등잔불을 켤 때 썼던 부싯돌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새며느리가 귀신에 홀려 이 방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돌게 될 게다. 그리고 그 빌어먹을 증거들도 모두 한 줌제가 되겠지. 김씨 부인은 세화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동나무함을 빼앗기 위해 세화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세화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김씨 부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뒤엉켜 넘어지는 사이 오동나무함이 세화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 바닥을 굴렀고 그 안에서 부러진 비녀와 서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김씨 부인은 서찰을 먼저 죽기 위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다른 손에 쥔 부싯돌을 집단으로 만든 방석에 대고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치직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튀었고 마른 집에 순식간에 불이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금세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붉은 화염으로 밝아졌습니다. 불이야! 불! 그래! 다 타버려라! 이 지긋지긋한 것들! 김씨 부인은 불길이 집단 방석을 삼키고 검은 연기를 피워올리는 것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서찰을
발로 밟아 불길 속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연기가 순식간에 방 안을 채웠고 세화는 콜록거리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서찰과 비녀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증거가 사라지면 화진의 억울함은 물론이고 자신 또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김씨 부인이 서찰을 향해 다시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밖에서 누군가의 고함 소리와 함께 닫혀있던 방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달빛을 등지고 선 몇 명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맨 앞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눈만큼은 형형하게 빛나는 시어머니가 오집사의 부축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는 세화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광기 어린 미소가 사라지고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연극을 하듯 표정을 바꾸며 시어머니를 향해 달려가려 했습니다. 아주버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어서 피하십시오. 저 새것이. 새며느리가 귀신을 씌었는지 이 방에 불을 질렀습니다. 제가 이불을 끄려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김씨 부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불길에 반사되어 방바닥에서 푸른빛을 뿜어내고 있는 부러진 옥비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집사의 팔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저것은 그녀의 목소리가 집단 타는 소리에도 묻히지 않을 만큼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저것은 화진이가 혼수로 가져왔던 내가 손수 골라준 옥비녀가 아니냐. 그 말에 김씨 부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뒤에 묵묵히 서 있던 오 집사가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밖에서 이 소란을 듣고 달려온 시아버지 김진사의 앞에서 쿵소리가 나도록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이 조아리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대감마님, 마님, 이 늙은 종년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오직 집단 타는 소리와 오집사의 울음 섞인 고백만이 그 공간을 채웠습니다. 모두 제 탓입니다. 제가 그날 밤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오집사는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날 밤의 진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화진 아씨께서 돌아가시던 그 밤에 저는 도련님 세화의 남편께 드릴 탕약을 들고 이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이 방에서 격렬하게 다투는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놀라 창호지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오 집사는 고개를 들어 김씨 부인을 쏘아보았습니다. 저 여인이 김씨 부인이 화진아 씨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화진아 씨께서는 손에 서찰을 꼭 쥐고 계셨고요. 두 분이 그걸 뺏으려 엉키는 사이에 김씨 부인이 화진아 씨의 머리에 꽂혀있던 저 비녀를 뽑아 아 씨의 가슴을 오 집사는 차마 말을 끝까지 잊지 못하고 통곡했습니다. 방 안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피 묻은 비녀를 들고 방에서 나왔을 때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약 입을 열면 내 놈의 어미아비는 물론이고 저 방에 누워있는 병약한 도련님까지 오늘 밤 당장 독살해버릴 것이다. 라고 드디어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 집사가 그토록 침묵했던 이유, 그저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집의 유일한데 세화의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화진 아씨께서는 돌아가시면서 제게 입모양으로 방을 지켜라고 하셨습니다. 저 안에 증거가 있다고, 저 비밀 공간에. 오 집사는 흐느끼며 바닥에 드러난 오동나무 함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방을 잠그고 아무도 모르게 쓸고 닦으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만 기다렸습니다. 저 여인의 협박 때문에 도련님의 목숨을 담보로 아무 말도 못하고 이 노망난 것이 내년이 감히 어디서 거짓을 고하는 게냐. 모든 것이 드러나자 김씨 부인은 이성을 잃고 오집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증거? 증거라고? 그깟 종이 쪼가리 하나면 끝이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서찰을 다시 낚아채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던져버리려 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 순간 연기 속에서 잠자코 있던 세화가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불길에 손이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씨 부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부러진 옥비녀와 불길에 그을리기 직전의 서찰을 동시에 움켜쥐었습니다. 뜨거운 불기운의 비단솜의 끝이 타들어갔지만 세화는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화는 김씨 부인을 거칠게 밀쳐내고 연기를 헤치며 시아버지인 김진사 앞으로 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녀는 기침을 터뜨리면서도 손에 쥔 증거물들을 시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화진아 씨의 피가 묻은 서찰입니다. 이 집안을 서방님과 어머님을 구하려다 돌아가신 그분의 한이 서린 증거입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을리고 피가 묻은 서찰과 부러진 옥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넋나간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찰에 적힌 내용을 화진의 단정한 글씨체와 그 위에 흩뿌려진 피,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독살하려 했다는 끔찍한 계획을 읽어내려가자 그의 얼굴은 충격에서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네, 내년이. 김진사가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김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그의 눈은 짐승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고도 모자라 내 며느리를 죽이고 내 처와 내 아들까지 해하려 했단 말이더냐. 그의 고함 소리는 집이 떠나가라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김씨 부인은 더 이상 변명도 하지 못하고 출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도망쳐야 해.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문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는 이미 이 소란을 듣고 몰려든 하인들과 머슴들이 횃불을 들고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 요망하고 흉악한 것을 당장 포박하라. 김진사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2명의 머슴이 달려들어 도망치려는 김씨 부인의 팔을 뒤로 꺾어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녀는 발악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이미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세화의 남편이 하인들을 시켜 물을 길어오게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서슬퍼런 분노와 아내의 용기와 그리고 자신 때문에 수십 년간 억울한 죽음이 묻혀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타오르는 집단방석에 물을 끼얹어 불을 껐습니다. 불은 다행히 낡은 목조 건물로 옮겨 붙기 직전에 꺼졌습니다. 방 안은 온통 물과재 그리고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지만 수십 년간 이 방을 짓누르던 무겁고 서늘한 기운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내 인연들 가만두지 않겠다 고학을 쓰며 하인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김진사는 날이 밝는 대로 저것을 관하로 끌고 가 화진이의 원한을 풀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고 김씨 부인이 끌려나간 자리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화는 긴장이 풀리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불에 데인 손이 그제야 쓰라려 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세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차가운 손으로 세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세화의 귀에 대고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애썼다. 얘야, 네가 우리 모두를 구했구나. 그리고 불쌍한 화진이의 한을 네가 풀어주었어. 세화는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미린의 마을에 김진사댁 동쪽 별채 앞은 늦은 밤까지 횃불로 환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세화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매일 밤 자신을 잠 못 이루게 했던 그 구슬픈 노랫소리. 그 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새가 마침내 하늘로 날아간 듯 방 안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소란이 잦아들자 잿더미와 물로 얼룩진 동쪽 별채에는 새벽의 차갑고 푸른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끔찍한 악몽에서 막 깨어난 듯 김진사댁 식구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끌려나가며 남긴 마지막 저주 섞인 고함 소리만이 텅 빈 마당을 울리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참혹한 진실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의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손에 쥐인 서찰과 부러진 옥빈녀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속여온 먼 친척에 대한 분노와 억울하게 죽어간 맏며느리에 대한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오집사에게 다가가 엎드려 떠는 그녀의 어깨를 짚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간 고생 많았네.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하느라 오집사는 그 한마디에 그만 참았던 서름을 터뜨리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세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병약하고 기운 없는 안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무거운 병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라도 한 듯 그녀의 눈빛에는 총기와 단호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화가 불에 대어 붉게 부어오른 손을 발견하고는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손이 이게 무엇냐. 어서 이리 오너라. 그녀는 직접 세화를 부축해 안채로 데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깨끗한 물과 약초를 가져오게 한 뒤 직접 세화의 상처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차가운 약초즙이 상처에 닿자 쓰라린 통증이 밀려왔지만 세화는 그보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집안의 어둠을 걷어내느라 네가 큰 상처를 입었구나. 시어머니는 붕대를 감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이 집의 빛이다. 잊지 말거라. 세화의 남편도 그들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며 난생 처음으로 깊은 부끄러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아내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세화에 다치지 않은 다른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와 감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김씨 부인은 관하로 압송되었습니다. 소문은 날개 돋친 듯 미린의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김진사댁의 동쪽 별채에 얽힌 끔찍한 살인 사건과 그 진실을 밝혀낸 새며느리 이세화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집을 두려워하고 수군대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존경과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세화를 하늘 풀어준 며느리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집안은 며칠간 어수선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수선함은 이전의 음울함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잡기 위한 분주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연히 건강을 되찾아 집안 살림을 다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동쪽 별채를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원한이 서린 흉가가 아니다. 화진이, 그 아이가 이 집을 지켜낸 장소이다. 시어머니와 세화, 그리고 오집사는 며칠에 걸쳐 동쪽 별채를 정돈했습니다. 불에 그을린 집 방석과 낡은 가구들을 걷어내고 바닥과 벽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찢어진 창호지는 맑은 햇빛이 잘 드는 깨끗한 한지로 새로 발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꺼림칙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억울하게 쓰러져간 한 여인의 마지막 흔적을 정성껏 어루만지는 마음으로 방을 닦았습니다. 방을 청소하던 중 화진이 미처 풀지 못했던 혼수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고운 빛깔의 옷감들과 그녀가 직접 수놓은 베개시 따위가 세월이 무색하게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엾은 것, 이 고운 것들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세화는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이 방을 그냥 비워두기보다는 화진아 씨를 위한 작은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어떨는지요? 아씨께서 좋아하셨을 법한 것들로 채우고 저희가 그분의 용기와 희생을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세화의 말에 시어머니는 기특하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동쪽 별채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방 안에는 화진이 가져왔던 작은 서한과 경대가 다시 놓였고 그녀가 수놓은 족자가 벽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서한 위 작은 상자 안에는 세화가 정성껏 닦아붙이려 했으나 끝내 붙이지 못한 그 부러진 옥비녀 2조각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살인의 흉기가 아니라 한 여인의 용기를 증명하는 징표였습니다. 집안에 드리워졌던 무거운 그림자가 걷히자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세화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를 짓누르던 원인 모를 병약함과 우울함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생활을 청산하고 세화와 함께 뒤뜰을 산책하거나 아버지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이 집의 장남이자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의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마당의 감나무에 붉은 홍시가 매달릴 무렵 김진사 댁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맑은 날 세화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대대로 이 집안 며느리에게만 전해져 내려왔다는 묵직한 노스의 열쇠 꾸러미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이 집안의 모든 곡간과 재물을 관리하는 안주인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이 집의 진정한 안주인이다. 시어머니는 세화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나는 그저 너를 도울 뿐이다. 너는 그 어떤 흉흉한 기운도 물리치고 이 집안의 복을 가져왔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 집을 이끌어가거라. 세화는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받아들고 그보다 더 묵직한 책임감과 감사를 느끼며 시어머니에게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김진사 댁에서는 오랜만에 모든 식구가 대청마루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갓 지은 햅쌀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뜰에서 직접 거둔 채소로 만든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낮에 있었던 일들을 도란도란 나누었고 시어머니는 세화의 그릇에 자꾸만 맛있는 반찬을 얹어주었습니다. 오 집사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숭늉을 날랐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는 억눌린 침묵이나 흉흉한 소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평범하고도 따뜻한 일상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밥을 먹던 세화가 문득 고개를 들어 동쪽 별채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어둡고 스산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화는 잠시 바람을 쐬러 대돌 위에 앉았습니다. 밤 공기가 제법 쌀쌀했지만 마음만은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새로 바른 창호지 문이 달빛을 은은하게 반사하고 있는 동쪽 별채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시어머니가 밝혀둔 작은 등불이 마치 누군가 그 방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는 듯 따뜻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얇은 겉옷을 들고 나와 세화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그도 아내의 옆에 나란히 앉아 아내가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었소. 방이 춥지는 않으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걱정이나 그늘 대신 다정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화는 남편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춥지 않습니다. 그녀는 저 멀리 산등성이를 넘어가는 조각달을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은 달이 참 밝네요. 그러게 말이오. 남편이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서방님, 세화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집이 아주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아내의 손을 조금 더 힘주어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미린의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에서 더 이상 그 구슬픈 노랫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가끔 밤늦게 그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대나무 숲을 스치는 맑은 바람 소리가 마치 이 집의 안녕을 비는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린다고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장가 속에서 김진사 댁 사람들은 아주 길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